자, 이제 7단원으로 왔죠.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7단원까지 왔습니다. 8, 9단원. 별로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7단원은 우리가 그 7차 교육 과정에서 근현대사로 분류되는 그 단원이죠. 7, 8, 9단원이.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단원만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기출문제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 7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교재 210페이지 보면은 제국주의 침략과 근대 개혁운동에 대한 기출분석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7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게 흥선대원군 이후 개항까지예요. 되게 이제 그 36문제면 전체 출제 비중 가운데, 그러니까 320문제 가운데 한 11%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흥선대원군에서 개항부터, 흥선대원군에서부터 개항까지, 여기가 가장 많이 출제된, 이게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 5문제. 동학농민운동이 또 출제가 잘 되죠. 역시 뭐 수능에서도 그렇고 또 구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우리 민족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이 잘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채보상운동,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서는 문화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경제사도 다른 경제사는 안 나옵니다. 개항 이후에 경제가 별로 다뤄지지 않는데 정치 다룰 게 너무 많으니까 아마도 경제에 눈을 돌릴 그 겨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출제위원들이. 근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보상운동만 3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좀 특이하죠. 그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사 몇 문제 나왔었고, 또 난이도를 보면은 그렇게 높은 그 난이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되게 이제 절반 정도는 아주 낮은 바닥을 깔아주는 한 18문제 정도가 난이도 상, 중, 하 가운데 하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할까요? 아하, 그렇구나. 기본적인 내용을 잘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또는 구급을 준비할 때 배웠던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해주면 전부 다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요, 시기를 묻는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사건의 팩트에 관한 구체적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 주의해서 이 7단원 제국주의 침략과 근대 개혁운동 이 부분을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연도별, 그러니까 각 연도별 2007년부터 2014년까지죠. 14년까지 자,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어디에서 또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는 건데 2007년에는 국가직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근대 개혁 정책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 알겠죠? 그래서 최초의 개혁이 바로 갑시정변이죠. 갑시정변 이후에 이제 갑오개혁이랄지 또는 광무개혁이랄지 이렇게 개혁 전반을 한꺼번에 한 문제 속에 집어넣고 묻는 그런 문제 유형이 하나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에는 4문제가 나왔어요. 국가직에서는 그 한 문제, 그리고 지방직에서는 3문제가 나왔는데, 자, 그 중에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 이 부분이 2문제가 나왔었고, 특히 이제 위정척사와 개화운동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이 또 나왔습니다. 애국개몽운동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들이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009년에는 말이죠, 국가직에서 3문제, 또 지방직에서 한 문제. 대개 그러니까 한 4문제, 5문제쯤 해마다 나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 외세의 침략적 접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7차 교육과정에서 다뤘던 그런 단원명으로 말하면 흥선대원군 파트, 그리고 개항 파트, 그죠? 여기까지 해서 아까 7문제가 출제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개항까지 그 과정을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타 이제 위정척사운동이 또 나왔죠? 지난번에도 2008년에 나왔는데 2009년에 또 출제가 되고 있고, 동학농민운동 자주 물어보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도 사건의 개요, 그러니까 사건의 그 배경이랄지 또는 원인이랄지, 그 다음에 전개 과정이랄지, 결과랄지, 영향이랄지, 성격이랄지, 또 사건을 일으킨 그 주동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꿰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이렇게 국가직 3문제, 지방직 1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10년에는 5문항이 나왔습니다. 점점점 출제가 많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국가직에서 2문제, 지방직에서 3문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 온건개합화, 급진개합화를 비교하는 문제, 이렇게
개화 운동을 비교하거나 개화 운동과 위정 척사 운동을 비교하거나 개화파 내부에서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요. 이건 뭐 그동안 전통적으로 보여왔던 문제의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대응해 왔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애국계몽운동 또 나왔죠? 그리고 근대 개혁정책 종합. 그 2007년 문제와 마찬가지로 근대 개혁정책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역시 2010년에도 출제가 되었더랬습니다.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보세요. 맨날 이렇게 같은 주제가 같은 테마가 같은 단원이 출제되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 어떤 각도에서 묻느냐 요것만 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묻는 양상만 달랐지 사실은 그대로야. 사실은 이 그대로 사실을 위에서 들여다보느냐 또는 옆에서 보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사건의 개요를 조망하느냐 이런 면에서 출제자의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만 다르지 그 사건을 다루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건 또는 어떤 팩트를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마치 신문 기자가 기사를 쓰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누가 사람이죠? 언제? 시간이죠? 또 어디서? 장소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인과관계를 또는 사건의 인과율을 잘 따져서 공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근현대사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단위 사건들, 개별적인 사건들이 계속 중첩돼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의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시간 순서대로 또 사람별로 잘 구분하고 판단할 줄 아셔야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011년입니다. 역시 보세요. 이렇게 점점 출제 비중이 많아져 가고 있는. 여섯문항, 네문항, 2012년 네문항, 2013년 여섯문항, 2014년 여섯문항 이렇게 점점 근현대사 비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볼까요? 백정의 신분해방운동 이렇게 여섯문항 가운데 사회사에 관한 부분이 나왔었고 애국계몽운동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종합적으로 묻고 있구나. 알겠죠? 교육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그죠? 또는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애국계몽운동을 어떤 한 섹션만 어떤 한 파트만 묻지 않고 전체를 뭉뚱그려서 종합해서 묻고 있는 그런 양상을 7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말이죠. 또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갑신정변, 폐정개혁안, 대한제국, 국권강탈 과정 이런 것들을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꼼꼼하게 공부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흥선대응구로 개혁정책 2012년의 네 문제인데 온건개화파를 또 물었군요. 국채보상운동이 잘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권강탈 과정 이렇게 국권강탈 과정을 물었습니다. 자, 2013년으로 넘어가 볼까요? 2013년에도 역시 6문항이 나왔는데 국가직에서 2문항, 지방직에서 4문항 이렇게 출제 비중이 점점 커져간다고 했습니다. 자, 개항과 함께 외세 침략적 접근 전부 다 우리가 흥선대응 이후 개항까지 과정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 만인소와 관련된 문제, 또 허니 육조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2014년에는 동학농민운동 가운데 동학농민운동의 처음 그 횃불을 든 누구예요? 전봉준 인물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고 또 국채보상운동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문제가 출제됐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그 비중이 큰 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을미개혁 또 뭐 홍범 14조 최익현 인물 특히 근현대사도 인물을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최익현이라든지 전봉준이라든지 이런 인물들 아주 단골로 잘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할 때 사람을 염두에 두고 역사의 주인공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공부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난이도 상중하로 가장 어려운 문제 또 평이한 문제 비교적 쉬운 문제 이렇게 나눴는데 자, 보시다시피 18문항 36문항 가운데 18문항이 쉬운 문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인 사건의 흐름 또 사건의 개념 사건 자체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현대사를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그 패턴을 보면 말이지 어떤 부분은 너무 꼬장꼬장하게 막 어려운 지엽적인 문제까지 끌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막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은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한테 괜히 그 협박하고 말이죠. 너무 많은 공부를 시키는 그런 것들은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기본적인 것만 충실해도 절반은 맞고 들어갑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진다든지 또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한 것이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몇 개 있을 뿐이에요. 그 중에 좀 난이도가 있는 것은 9문항 정도가 정답을 고르기 까다로운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이한 문제들이 또 9문항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적 근현대사 가운데 앞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다. 알겠죠? 그러니까 국권 강탈 이후, 그죠? 우리가 이제 독립 그 일제 강점기 이 시기 이전의 문제들은 되게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별 구분 봤어요. 자, 여러분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항 이후의 정치 전반에서 특히 이제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 그랬는데 이게 가장 출제 비중이 크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흥선대원군에서 개항할 때까지 과정이 이 제국주의 침략과 그죠? 근대적 개혁 운동에 관한 이 단원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또 관심을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침략적 접근의 두 문항 통상장정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통상장정뿐만 아니라 개정 통상장정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한 내용을 섭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의 내용, 그리고 조영, 수호 조약. 이게 이제 좀 7급다운 문제들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수능이나 또는 9급에서는 그렇죠.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내용, 그 다음에 미국과의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또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되게 여기에서 그치는데 영국이라든지 그 밖에 독일이나 러시아와의 통상 과정 이런 것들을 물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섬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이제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기본적인 문제이고요. 5불가소, 최익현의 5불가소가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개화 세력의 형성과 개화 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문제들이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를 비교하는 문제가 두 문항, 또 위정척사와 개화운동 자체를 비교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었고 별로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위정척사운동과 이모군란 그랬는데 위정척사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두 문항, 상당히 위정척사와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최익현 개인을 묻는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최익현을 분류할 때도 위정척사 사상가 또는 의병장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위정척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렇게 세 문항이 나왔더랬습니다. 갑신정변과 한반도 주변 정세를 묻는 그런 문제가 한 문항이 나왔어요.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러시아 남진 정책 또 영국의 거문도 점령 그죠? 청나라의 이모군란 합창변 이후에 청나라가 내정가서 강화, 여기에 맞서서 이제 일본은 정치나 군사적 침략을 포기하고 경제 침략에 주력하는 그런 양상. 이렇게 주변 열강이 특히 사강이 서로 한반도를 놓고 으르렁거릴 때 이때 중요한 제안이 하나 나옵니다. 독일 사람 부들러가 뭘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 잘 알죠. 그래서 차라리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중립국안이 나왔었고 또 거기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우리나라 서유견문을 썼던 유길준도 한반도 중립화론을 제시했는데 그게 출제됐었어요. 알겠죠? 이렇게 단원별 출제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상당히 단일한 사건으로서는 하나의 팩트만 갖고 볼 때는 굉장히 출제 비중이 크다. 동학농민운동만 가지고 네 문항을 출제했으니까 그 네 문항이 어떻게 나왔느냐? 폐정개혁안을 묻기도 하고 포남 창의 대장소 그죠? 그리고 전봉준 개인에 관한 문제가 인물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농민군의 4대 강령 이렇게 사료를 이용한 문제들이 태반입니다. 특히 근현대사에서는 사료 문제가 비교적 왕창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근대사에서 사료를 이용하는 문제의 비율보다 근현대사에서 사료를 이용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전근대사의 사료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뭐예요? 어려운 한문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한테 한문을 직접 보여주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근현대사는 거의가 다 우리가 직접 읽어낼 수 있는 1차 사료를 그냥 보여줘도 무리가 없을 정도 그런 사료들이 많기 때문에 사료나
직접 당시 있었던 자료를 보여주고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독립회와 대한제국에서 세 문항이 나왔죠. 을미개혁, 3차 개혁, 이렇게 을미개혁을, 그러니까 갑오개혁 3차 개혁이죠. 3차 개혁인 을미개혁을 세밀하게 물었어요. 그 다음에 근대적 개혁안을 종합적으로 묻고 있다고 그랬죠. 홍범 14조도 역시 갑오개혁의 연장선에서 디테일한 사료를, 홍범 14조라는 사료를 보여주고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일 의병전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병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의병전쟁은 위정척사 사상이 액션 단계로 와서 의병전쟁으로 전개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익형 같은 분은 위정척사론자이기도 하지만 또 이분이 직접 무기를 들고 의병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주제의 연장선에서 봤을 때는 위정척사 운동과 위정척사 사상과 그 다음에 의병운동 이것까지 놓고 보면 상당히 출제 비중이 커져요. 그만큼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려고 하잖아요. 공무원 시험이니만큼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노력, 또 그들의 생각, 그들의 항쟁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문항들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정척사운동과 함께 항일 의병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아두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권 강탈 과정, 그리고 을사조약, 또 국권 강탈 과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왔습니다. 국권 강탈의 내용들, 군대 예산 문제가 또 하나 나왔군요. 자, 이렇게 해서 개항 이후 정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항 이후 경제와 사회는 그다지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은, 자, 다시 강조합니다. 국채보상운동만 세 문제가 경제 파트에서 출제됐고, 그 다음에 사회 분야에 있어서는 평등사회로 이행, 여러분 백정 박성춘 알죠? 또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 진주에서 일어난 형평사운동 알죠? 그런 내용들이 출제됐었어요. 애국계몽운동과 사회의식의 변화 그랬는데, 특히 이 애국계몽운동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아시겠죠? 이렇게 내용별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들이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를 또 풀어나갈 때,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편하냐. 자, 보세요. 사실 팩트 중심으로 어떤 사건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들이 유리한 그런 문제가 9문항이나 나왔어요. 당연한 거죠. 역사 거의 모든 사건들은 대개 이런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물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4문항이 나왔어요. 봤죠? 우리가 최익형이라든지 전봉주의라든지, 그죠? 또 이런 인물들을 물었고요. 그 다음에 자료나 사료를 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19문항이 출제됐으니 얼마나 사료가 중요한지, 1차적인 자료들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알겠죠? 여기서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과 근대적 개혁운동 이거 말고도 그 이외에도 일제강점기랄지 또는 현대사 부분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료나 자료가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무가내식으로 사료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사료가 중요한 단원이 있습니다. 사료가 중요한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해주면 되는데 마구잡이로 나오지는 않아요. 의미 있고 중요하고 시험에 출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료가 나오는 거지, 그냥 아무 데서나 막 그냥 사료를 갖다가 문제를 출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알겠죠? 겁먹지 마세요. 그 다음 이제 시기, 연대죠. 연대나 시간 순서 또는 인과율, 원인과 결과, 이것도 시간 계율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면 아까 먼저 일어난 것은 이 뒤에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뒤에 일어난 사건은 먼저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이걸 인과율 법칙 그러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시간 순서를 잘 따지고 연대를 따지고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4문항이나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유형별로는 대개 근현대사에서 유형은 사실이나 인물이나 자료나 시기라는 그런 패턴으로, 그런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더라. 알겠죠? 저 멀리 고려나 조선시대 유형하고 달라졌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세계 법과 제도를 묻는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 운영 원리,
알겠어요? 이런 것들 많이 물었었는데 또는 뭐 문화재를 묻기도 하고 고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문화재를 묻거나 하는 문제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때요? 오히려 근현대사에 걸맞는 그런 패턴으로 사실을 중시하고 사료나 자료를 중시하는 문제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꼭 두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형식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나 사료를 제시하고 보기에서 답을 고르는 이런 전형적인 문제들이 14문항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학력고사형 문제는 8문항, 그리고 사료 제시형, 자료보다는 보다 더 직접적인 1차 사료를 가지고 문제를 낸 게 14문항이나 됐어요. 36문항 가운데 이렇게 자료와 사료를 내는 문제들이 많았으니 특별히 주의해서 자료를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